여러분들 손가락 넣어서요 앞니 뒤쪽을 만져보실래요? 유럽인들은 안 그래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동아시아인들만 여기가 파여 있어요. 4800년 전쯤에 그리고 4200년 전쯤에 또 확 추워져요. 이 4200년 전이 언제냐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문명이 멸망할 때, 그리고 뭐 3800년 전, 그리고 3200년 전, 2800년 전, 이때도 계속 지구의 기온이 주기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따뜻해지고 떨어졌다가 따뜻해지고, 2800년 전에는 중국의 주나라 있죠. 주나라가 견융의 침략을 받고 몰락하고 올랑긴 춘추 전국 시대가 들어선다. 왜 갑자기 이 뭐 세계사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두 선생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한국인은 남방계일까요? 북방계일까요? 우리도 몽골인들이랑 유전적으로 가깝다면서, 한국어가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면서, 그럼 북방계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한국인은 남방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역사시대가 아니라요, 선사시대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역사시대와 선사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가르는 겁니다. 유물, 유적, 아니면 화석 같은 걸로 그 시대를 분석, 추정해야 하는 게 선사시대고요. 풍부한 기록 덕분에 유물이랑 유적을 교차 검증 가능한 게 바로 역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요, 기록이 없습니다. 고고학, 생물 인류학, 기후학, 그런 것들 등등으로 그 시대의 그냥 그 분위기를, 그 시대 사람들의 사회 모습을 추정할 뿐입니다. 2010년대에서 2020년대에 제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지만, 이게 정설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건 또 새로운 연구가 나타나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새로운 연구도 또다시 어떤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 영상이 다루는 시대는요, 주로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 우리 한국사 배울 때 나오지 않습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하나요? 수렵, 채집.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이동 생활을 합니다. 이동.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의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단순히 뭐 일산에서 여의도 간다, 뭐 20km, 30km 왔다 갔다, 우리 출퇴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룬강까지 올라갔다가 또 추워지면은 다시 한반도로 내려왔다가 심지어 일본 열도까지 가는, 이게 정말 수천 킬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수렵 채집인들의 이동 범위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느냐? 연천 전곡리, 경기도에 있는 그 한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죠. 연천 전곡리에 살던, 구석기 유적에 살던 구석기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직계 조상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3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우리 직계 조상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10,000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 직계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동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는요, 과거에 한반도에 살았다고 전부 우리 조상인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한반도에 살지 않았다고 우리 조상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국인의 기원, 한국인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영상은요, 동아시아의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정착했는가를 좀 폭넓게 이해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한국인은 북방계냐 남방계냐라는 논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학자들이 이제 근대 학문을 가지고 와서 조선인들의 신체적인 특징 같은 것들, 또는 뭐 한국어를 연구해서 1930년대에 한반도에 형성된 선사시대의 문화는 주로 북중국과 시베리아에서 전파가 됐다라고 하면서 북방기원설을 제기해요. 그리고 이게 해방 이후에도 주로 정설로 쫙 왔어요. 특히나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국내 연구자들이 쫙 연구를 했는데, 아니 시베리아의 북방 유목민족, 그러니까는 알타이 어족이라고 묶였던 그 사람들과 한국어가 언어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생김새가 굉장히 비슷하다, 가깝다라고 하면서 시베리아에서 우리 기원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중에서도 남방계 얼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연구자들은 아니야,
북방에서도 왔지만 남방계의 영향도 충분히 있었을 거야 라고 남북 혼합설을 주장을 해요. 물론 한국인은 외부 이주 없이 구석기 때부터 한반도에 살아왔다. 그리고 한반도 문명의 기원은 평양이다 라는 자체 기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딱 느낌 오시죠? 주로 이제 북쪽에 사는 이제 북한의 학자들이 자체 기원설을 주장하는데 뭐 아무튼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고. 그래서 정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방계가 중심이고 남방계 유전자가 조금 섞였다라는 이야기가 굳어질 때쯤에 최근에 고유전자 연구 결과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북방계? 북방계도 다 남쪽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전 연구에서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거나 막 인류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뭐 미토콘드리아, 뭐 Y염색체 같이 그러니까 부모 한 사람의 정보만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 모든 유전자를 그러니까 전체를 분석한 DNA 전체를 분석하는 게 이제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인들은 모두 한국, 중국, 일본, 뭐 몽골 사람들 모두 다 어디서 왔느냐? 남쪽에서 왔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우리 인류의 고향은 보통 아프리카라는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요거는 정설입니다. 특히 이제 동아프리카에서 이제 탄생을 했다. 뭐 호모 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빌리스 등들도 다 여기서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호모들이 특히나 이제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직계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들이 어느 순간 아프리카를 빠져나옵니다. 아프리카를 주로 어디서 빠져나오느냐? 예, 요 홍해랑 시나이 반도. 이때는 요게 이제 가까웠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와요. 요렇게 빠져나온 호모 사피엔스들이 세 갈래의 길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요. 첫 번째는 유럽, 서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북쪽인 중앙아시아로 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동쪽인 인도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여기서 인도로 빠져나간 호모 사피엔스들이 4만 년 전에 동아시아에 도착을 하죠. 아니 교과서에는 한반도의 구석기가 무슨 70만 년 전에 시작했다고 나오던데.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가요 70만 년 전에 시작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0만 년 전에도 이 한반도에 인류가 고인류가 살았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7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그 사람들도 호모 사피엔스였을까요? 우리가 사람, 인류는 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 지금 남아있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으니까 지금 우리 옆에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하빌리스는 없잖아요. 그런데 70만 년 전에는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예 없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은 지구에 약 20만 년 전에 등장을 해요. 그 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려고 이 영상을 만들려고 유인원 얘기, 원시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면은 이거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뭐 우선은 이 영상에 한번 집중을 해보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살던 최초의 고인류는요.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난 최초의 고인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 사용하던 그 사람들은 엄연히 따지면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에렉투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천 전곡리에서 주먹도끼 하던 그 구석기 사람들이 계속 거기 남아서 한국인이 됐느냐? 아니겠죠. 호모 에렉투스는 지금 멸종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또 다시 등장한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 뭐 대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아무튼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래전에 한반도에도 고인류가 살았다라는 증거인 거지 이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계속 한반도에 살아왔구나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 이야기를 들을 때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우리처럼 계속 살고 여기서 지지고 볶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살았다가 멸종도 했다가 또 어디선가 사람들이 와갖고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아예 이 생각의 틀을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유적지는요 대부분 살았던 흔적이지 계속 살아온 증거는 아니다. 이거를 우리 머릿속에 좀 갖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진짜 우리의 직계 조상인 그냥 우리죠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나고 지구가 춥다가 따뜻해지면은 아프리카를 막 벗어나고 또 추워지면은 또 좀 이렇게 인구가 줄었다가 또 벗어나면은 아프리카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전 지구로 뻗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 왜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동물들 사냥하다가
본인들도 모르게 벗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이야.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나이 반도를 넘어섰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시아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겠죠. 기본적으로 호모 종들은요,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굉장히 지구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로 사냥을 마라톤에서 잡아요. 그렇게 열심히 먹잇감을 사냥하다가 먹잇감들도 아프리카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 벗어난 먹잇감들을 따라서 또 열심히 뛰어가다가 전 지구로 뻗어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호모사피엔스가 새 갈림길, 유럽, 중앙아시아, 인도로 뻗어나가고 인도 방향에 도착을 한 호모사피엔스의 일부가 인도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계속 동남아시아로 와요. 이때는 순다랜드라고 해서 동남아시아의 밑에 있는 섬나라들 다 육지였거든요. 여기로 오고 그중 일부는 오세아니아 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일부가 4만 년 전에 동북아시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그래서 제가 동아시아인들은 모두 남방계라고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왜? 결국엔 다 남쪽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당시 동아시아인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이 서해, 황해에 살았습니다. 아니 바다에서 살았다고? 우리 조상이 다 물고기였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4만 년 전에는요, 빙하기였어요. 이것도 제가 한국지리 그 바다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우면 바다가 얼어요. 바닷물이 빙하가 되잖아요. 그럼 빙하는 땅 위로도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보다 바닷물이 조금 줄어 있을 거 아닙니까? 빙하로 위에 올라가니까, 땅 위로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해수면이 지금보다 한 120에서 150m 정도 낮았다고 해요. 그래서 4만 년 전에 서해는 뭐였다? 그냥 바다가 아니라 평야였습니다. 평야. 그리고 당시 호모사피엔스의 분포도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서해 평야 있죠. 이 서해 평야부터 북만주에 흐르는 아무르강, 이 아무르강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뼈를 분석해 보면은 4만 년 전에 북중국에서 발견된 티안유안인, 이게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인골, 사람 뼈라고 해요. 4만 년 전에 북중국에서 발견된 사람이나 3만 4천 년 전에 몽골에서 발견된 사람의 뼈, 그리고 3만 3천 년 전 아무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다고 해요. 그럼 뭐 한반도는 누가 살았어? 이때는 호모사피엔스가 거의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지금도 산이 많죠. 그런데 해수면이 낮은 빙하기 때는 더 이 서해 평야에 비해서 높은 산이었을 거 아닙니까? 호모사피엔스는요, 나무가 우거진 산이 아니라 초원에서 활동했어요. 왜? 우리는 나무 타고 다니는 원숭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원에서 동물들을 사냥하고 초원에 있는 식물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이나 밀림 이런 데보다는 평원, 초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최적의 지형을 갖추고 있던 곳이 어디냐?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이 서해 평야, 아니면 조금 기온은 낮지만 대형 포유류들이 여기 아무르강 초원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동아시아의 호모사피엔스는 추우면은 서해 평야로 내려오고, 따뜻해지면은 또 쫓아 올라가서 이제 그 동물들 잡아먹으려고 아무르강 초원까지 올라갑니다. 요게 4만 년 때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요 프로세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특히 동아시아에 호모사피엔스가 도착을 했을 때, 그러니까 4만 년 전쯤이죠. 요때 지구가 좀 따뜻한 편이었대요. 그래서 아무르강 초원까지 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2만 5천 년 전, 그러니까는 2500년 전 아닙니다. 2만 5천 년 전, 되게 긴 시간이죠. 요때가 빙하기의 마지막 전성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빙기 최성기라고 부르는데, 이때 지구가 엄청나게 추워져요. 엄청나게 추워져서 여기 살던 애들도 전부 다 막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막 좀 내려올랑 말랑 막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때 동아시아가 얼마나 추웠는지, 여기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이잖아요. 그럼 여기 대륙성 기후라서 기본적으로 여긴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호모사피엔스 대부분이 멸종했다고 해요. 오히려 아무르강에 살던, 더 추운 곳에 살던 호모사피엔스가 중심으로 살아남았대요. 그 비결이 뭐냐? 이때 바느질 기술이 이 아무르강 유역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기는 마지막 빙기 최성기 되기 전부터도 좀 추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살던 호모사피엔스들은 기본적으로 바느질을 해서 이렇게 뭔가 옷을 걸쳐 입었던 게 발전을 한 거죠. 그런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날이 확 추워지면은 아이코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껴입어야겠다 하고 껴입다 보니까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 얘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얘들이. 희한하죠.
그리고 이때 이 아무르강 유역에서 살던 호모사피엔스에서요, 돌연변이 유전자가 나옵니다. 돌연변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동북아시아인들만의 유전적인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엄마 젖에서 비타민 D를 많이 이렇게 나오게 했대요. 그래서 추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이 돌연변이 유전자 때문에 동아시아인만 갖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우선 첫 번째, 모발이 두꺼운 거. 저는 모발이 상대적으로 얇은 편인데 뭐 아무튼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이 좀 더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가락 넣어서요, 앞니 뒤쪽을 만져보실래요? 여기 펴 있어요. 앞니가 펴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안 그래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동아시아인들만 여기가 파여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삽 모양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삽 모양 앞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동아시아인들만 있는 신체적 특징이에요. 왜? 이때 아무르강 유역에서 살던 조그만한 집단들이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앞 모양 삽니가 생긴 겁니다. 이거 동아시아인들만 갖고 있다는 거, 요거 아는 척하기 좋죠. 아무튼 이때 살아남은 아무르강 집단이 이후에 동북아시아인들, 그러니까 황하 유역에서 살던 북중국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북아시아에서 사는 유목민족들, 그리고 한국인, 일본인들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콩이나 광저우에 살고 있는 남중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인들이랑 동북아시아인 사람들이 외모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외모가 다른 건 뭐냐? 동북아시아인들이 이때 돌연변이를 보였던 아무르강 집단의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데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인들은 그 전에 인도에서 이렇게 오던 이 사람들의 유전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북아시아인이랑 동남아시아인들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지금 정반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북방에서 왔고 남방계의 영향을 받았다 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원래 한국인들, 동북아시아인들은 다 남방계에서 왔는데 북방계 돌연변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아무튼 자, 다시 25,000년 전에 엄청나게 추운 마지막 빙기 최성기로 다시 돌아오시죠. 이때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워서 아무르강에 살던 호모사피엔스가 이 서해 평야, 그리고 일부 무리는 이제 한반도에도 조금씩 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때 이제 살기 시작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렵다고 해요. 지구가 따뜻해질 무렵에 다시 또 북쪽으로 올라갔답니다. 다시. 실제로 15,000년에서 12,000년 전부터 지구가 다시 훨씬 따뜻해져요. 많이 따뜻해져요. 이걸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하거든요. 너무 이름이 복잡합니다. 15,000년 전쯤부터는 따뜻해졌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홀로세부터요, 중동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막 수메르 문명 나오고, 그게 15,000년 홀로세 때문에 그런 거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요,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 서해 평야에 살던 동아시아의 호모사피엔스들,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바닷물이 밀려들어. 어떡하지? 따뜻해져. 어디로 가요? 당연히 먹잇감을 따라서 또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럼 당연히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도 야, 다들 따뜻하니까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구가 따뜻해지고 빙하기가 끝나는데, 문제는요, 지금 최근 역사 시대에도 그래요. 지구가요, 갑자기 빙하기처럼 추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소빙기라고 해요. 그래서 뭐 17세기에 소빙기 때문에 뭐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유럽,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소빙기가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구의 기울기가 조금씩 그 세차운동이라는데 이게 조금씩 바뀐다, 그리고 뭐 태양의 흑점 개수가 변화한다 등등이 있는데,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패스를 하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빙하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후빙기가 왔음에도 지구는 주기적으로 추워졌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워지는 대표적인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8,2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6,200년쯤이에요. 그때 8,200년 전부터 약 200년 동안 또 갑자기 추워져요. 그래서 아무르강에서 수렵 채집을 하던 사람들이 또 야, 갑자기 추워졌어, 내려와 하고서는 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이제 황하 유역에도 내려오고 요하 유역에도 내려오고, 그리고 연해주를 지나서 한반도로 내려오고,
8,200년 전, 8,000년 전에 내려온 이 사람들의 유전자는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 이 혈통이 조금씩 남아있기 시작한 거예요. 러시아 연해주에요. 악마문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실제로 데블스 게이트예요. 이름이 악마문, 악마같이 생긴 문을 가진 동굴이다. 여기에 사람 뼈가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한 7,700년 전에 고인류라고 추정이 돼요. 7,700년, 기원전 이게 언제야? 5,000년 전이죠. 근데 이때 요 사람의 DNA를 분석해 보니까는 악마문 동굴에 살던 고인류랑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퉁구스계, 그러니까 여진족, 말갈족, 만주족 이 사람들 있죠. 우울치족, 지금으로 치면 뭐 우울치족, 오르촌족 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국인의 첫 번째 조상은 유전적으로 한국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약 8,000년 전 아무르강 유역에서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수렵 재진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한반도에 처음으로 토기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8,200년 전에 추위가 한국인의 첫 조상을 만들었지만 그 추위도 영원하진 않았어요. 8,00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년 정도 가죠. 8,000년 전부터는요, 지구가 다시 따뜻해져요. 이때를 홀롯의 기후 최적기라고 합니다. 기후가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농사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이전처럼 수렵과 채집을 해도 생각보다 먹을거리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렵 채집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도하는 그런 수렵 채집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가 꼭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사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교과서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꼭 그러지 않았다고요. 모든 인류가 어떻게 무슨 뭐 등수학처럼 자, 농사를 지으면 정착합니다. 정착을 했다는 건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농사를 안 짓고 수렵 채집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홀롯의 기후 최적기, 그러니까 8,000년 전에는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요 홀롯의 기후 최적기 당시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농사가 5,000년 전쯤에 한반도에 전파는 돼요. 그런데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8,000년에서 5,000년 그때 당시에도 농사를 조금은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대요. 왜? 농사를 굳이 안 지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이때 이제 한반도가 산이랑 숲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요때 한반도의 산, 숲 생태계가 최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면 뭐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굳이 농사 안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어디서건 바다가 가깝잖아요. 바다 가면 뭐가 있나요? 조개 껍데기 먹고 물고기 잡아먹고 하긴 편하잖아요. 농사를 지은 흔적은 남아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농사만 짓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신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갑자기 빙하기처럼 추워질 때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소빙기가 8,000년 전쯤에 시작된 홀롯의 기후 최적기, 따뜻한 시기가요 4,800년 전쯤 끝나버려요. 이때 이제 황하 유역에서는요 양사오 문화 쇠퇴합니다. 요하에서는 홍산 문화라고 있거든요.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 조상 같은 문화일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홍산 문화. 이 홍산 문화도 요 4,800만 년, 그러니까 기원전 2,800년 전쯤에 쇠퇴를 해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니까 한반도에서도 인구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꾸준하게 한 평균 500년, 그러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400년에서 600년 사이에 또 소빙기가 짧게 오고 다시 따뜻해지고 짧게 오고 따뜻해지고. 제가 8,200년 전쯤에 이거 이제 8.2K라 그러는데요. 이때 추워졌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따가 한 4,800년 전쯤에 또 추워져요. 그리고 4,200년 전쯤에 또 확 추워져요. 요 4,200년 전이 언제냐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수메르 문명이 멸망할 때, 그리고 바빌론 왕국이 들어서는 거. 이집트에서도 고왕국, 뭐 중왕국, 신왕국 중에 고왕국이 요때 쇠퇴해요. 그리고 인도 인더스 문명 있죠. 요때 쇠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반도에도 룽산 문화, 뭐 장강 하류에 있는 량주 문화 다 이 4,200년 전쯤에 요때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3,800년 전, 3,200년 전, 2,800년 전 이때도 계속 지구의 기온이 주기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좀 따뜻해지고 떨어졌다가 따뜻해지고. 자, 3,800년 전에는요 이때의 기후이기 때문에 이집트 중왕국이 멸망하고요. 그리고 아리아인들, 지금 인도 유럽인들의 조상인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넘어와요.
3200년 전에는 이 기후위기 때문에 지중해에서 바다민족이라고 하는 갑자기 정복자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서는 그리스 미케네 문명 무너뜨리고 이집트 신왕국 공격하고 히타이트 왕국 막 쑥대밭 만들고 2800년 전에는 중국의 주나라 있죠. 주나라가 견융의 침략을 받고 몰락하고 서주에서 동주시대로 가면서 혼란기인 춘추 전국시대가 들어선다. 아이 왜 갑자기 이 뭐 세계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 이 기후가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렵 채집을 하건 농사를 짓건 갑자기 추워지면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없어지면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야,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제 여기는 아닌 게벼 싶어서 막 이주를 하기 시작해요. 누군가는 이주를 하고 누군가는 남아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동을 할 때 그 이동한 지역의 원주민들이랑 이주민들은 당연히 다툼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겠죠. 전쟁도 벌어집니다. 또는 이주민과 원주민들 사이에 섞이면서 문화 교류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북아시아의 호모사피엔스들에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던 이 한반도에서는요, 4200년 전쯤 요하유역이랑 이 한반도가 뭔가 엮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어떻게 엮이기 시작하는 거냐,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여기가 원래 평야였다고 생각해보죠. 평야였는데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서해 평야 대신에 네 곳의 대안을 찾아요. 첫 번째, 다시 아무르강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그나마 뭐 이렇게 대형 포유류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수렵 채집을 한다. 두 번째, 여기에 무슨 이렇게 강이 있네. 황하 유역에서 그러면 그냥 농사를 지어볼까? 이때 밭농사를 지었겠죠. 여기에도 남쪽에 내려가면은 또 따뜻한 곳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데,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서도 뭔가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수렵 채집도 같이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밭농 밭목이라고 하잖아요. 요하 유역 같은 경우는요, 농사만 짓기엔 여기가 강수량이랑 기온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농사만 짓지를 못하고 수렵 채집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년 전부터요, 동북아시아 요 네 곳의 인구 집단이 각기 다른 문화를 만들고 끊임없이 유전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요 네 개의 집단이 부딪히고 교류하는 과정을 반복해요. 그런데 지구가 추워지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 버티거나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수렵 채집을 하건 농사를 짓건 기본적으로 남쪽 기후가 더 온화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4200년 전에 기후위기가 왔을 때 요하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추워지니까는 여기서 계속 살기가 힘든데 한반도를 대안으로 삼고 계속 주기적으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황하 유역으로 가면 되잖아. 이미 황하 유역은요, 인구가 이때도 많았어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 그래서 이때도 여기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황하에서 요하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이미 넘어와 계속 농사 안 된다고 춥다고. 여기 일로 가는 거는 경쟁이 심할 것 같잖아. 근데 상대적으로 남동쪽에 있는 한반도는 인구가 여기는 애초부터 많이 살지도 않아. 산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여기 농사 지을 땅도 좀 있어 보여. 그러니까 모르게 계속 여기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생존을 하니까 이게 계속 후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가 올 때마다 아까 여기다 쫙 써놨던 거 있죠. 4800년, 4200년, 3800년, 3200년 전 그 기후위기가 올 때마다 요하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한반도로 남하하고, 그 한반도로 남하하는 요하 유역의 사람들이 나름의 그 문화들 있잖아요. 아까는 토기라든지 아니면 농사 기술 아니면 청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한반도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 배울 때 우리가 뭐 비파용 동검, 뭐 고조선 지도 하면 분포 지도가 만주에서 한반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고조선, 부여, 고구려 같은 한반도 북부 그리고 만주에 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 조상이 되는 게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기후위기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고 기후위기 때마다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하 유역에서만 내려오지 않아요. 4000년 전쯤에는 장강 하류에서 벼농사를 짓던 사람들 일부가 중국 동해안을 따라서 희한하게 이렇게 산둥반도 따라서 요동반도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가. 왜냐면 산둥반도랑 요동반도 사이에 작은 섬들이 있어서요, 아주 작은 무리들은 배 타고 올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희한하게 벼농사가 장강에서 이 요동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게 언제? 3500년 전쯤에.
그리고 또 3200년 전에 지구가 추워지면서 요하 유역에 그 샤자된 하층 문화가 쇠퇴하는데 지금 뭐 웅산 문화, 샤자된 문화 이런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제가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문화가 막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남동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서 한반도의 수도작 기술, 수도작이 뭐냐면은 논밭에 물대서 농사 짓는 그런 방식들이 또 한반도에 전파가 됐다. 그래서 3,500년 전부터 2,800년 전까지 한반도의 인구가 되게 많고 그리고 문화도 발전해요. 그러니까 요 때가 이제 우리가 그 한국사 그 고대사 하면 잠깐 나오는 뭐 송궁리식 토기, 그때가 바로 요 때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송궁리 문화 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조상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 요건 또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바뀐다고 합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오듯이 또 2,8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한 8세기 무렵이죠. 여기에 춘추 전국 시대 일어날 무렵에 또 기후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반도의 송궁리 문화가요, 그냥 소멸하다시피 없어져 버렸대요. 갑자기 송궁리식 그 문화가. 그런데 이 송궁리 문화랑 굉장히 비슷한 유적들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일본에서 발견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송궁리 문화를 한반도에서 일구던 사람들이 2,800년 전에 기후위기 때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일본은 이 일본으로 내려가서 일본 야요이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이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의 송궁리 문화와 일본 야요이 문화가 같은 문화다. 이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직계 조상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요하 유역에 있던 뭐 요서의 12대영자 문화, 요동의 정가화자 문화, 한반도에 있던 점토 대토기 문화가 한국인들의 조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선사시대를 연구하는 이 고고학 분야는요, 기본적으로 추정 단계예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딱딱딱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추정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동북아시아 인구 이동은 요하 유역에서 한반도로 갔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기후위기 때 일본 열도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곳에서 온 이주민들, 그리고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서 지금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만들어졌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대 우리 조상들의 건국 신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고조선의 건국 신화는 뭔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랑 현지에 살던 곰이었던 웅녀가 만나서 낳은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인 거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하늘의 신인 해모수와 강의 신 하백이의 딸이 낳은 주몽이 남쪽으로 졸본으로 내려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죠. 백제는 뭔가요? 고구려에서 온 온조와 비류가 남쪽 뭐 위례성 또는 미추홀 등등으로 내려와서 세운 나라라고 하죠. 신라 같은 경우는 뭐 박씨도 있고요, 김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박혁거세는 뭔가요? 말이 지키던 알에서 아이가 나와서 왕이 되었다. 석씨의 조상인 석탈해, 바다에서 큰 괴짝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나와서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 김씨의 조상 김알지는요, 닭이 지키던 알에서 아이가 나와 왕이 되었다. 금관가야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 왕이 추장들이 다스리던 곳에 왕이 되었다. 공통점이 뭔가요? 나라를 세운 분들이요, 다 어디서 내려와요. 그걸 해석하면 결국 이주민들이겠죠. 근데 이 이주민들이 다 싹 정복시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융합돼서 거기서 왕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건국 신화는요, 사실 정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군 신화는 호랑이는 예족을 상징하고 곰은 맥족을 상징하며 뭐 단군은 누구를 상징하며 등등등등등등, 그런 해석 중에 어떤 게 맞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왜? 건국 신화는 다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고대 우리 조상들은 모두 이주민과 원주민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 정도는 우리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1990년에요. 처음 이제 그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금관가야의 이제 유적지가 발견이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요, 북방 문화, 특히 이제 부여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흉노 같은 유목민족들이 우유 끓여 먹을 때 쓰던 동복 같은 게
금관가야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일부 학자들이 선비족이랑 싸우다가 패한 부여의 난민 일부가 내려오다가 가야 지역까지 들어왔고, 이 만주에 있던 기마 문화가, 유목민의 문화가 한반도 남부에 있던 가야까지 전파가 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 흔적은 고대 한반도에서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라는요, 신라 김씨의 뭐 조상은 흉노족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단일 민족인가? 라는 질문에 저는 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체성의 문제라서, 문화적인 개념이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부분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9% 한반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인 겁니다. 하지만 고대 우리 조상들은 모두 이주민과 원주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의 단일성, 동질성, 순수성을 막 강조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단일 민족이라는 환상, 이 단일 민족이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너무 폐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막상 무언가 많은 걸 들으셨는데 기억에 잘 남지 않으시죠? 오늘 이야기는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걸 뭐 실제로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결국에는 여기저기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기후 때문에 요하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한민족이 되었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한반도와 만주에 있던 정말 다양한 신석기 청동기 문화들, 홍산 문화, 뭐 12대영자 문화, 뭐 송국리 문화, 점토 대토기 문화 등등등등. 문화는 뭐고 문명은 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고학적으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당장 다음 시간에는요,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바로 누군가요?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본인의 조상은 뭐 한국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리고 일본어랑 한국어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막상 일본어랑 한국어가 의사소통은 잘 안 돼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는 정말로 알타이어족으로 묶이는 걸까요? 등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시죠. 그때까지 보고 싶은 만큼 편하게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